최근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가 강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조금 더 강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대략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란 말이 있는데요. 이번 주 우리 증시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궁금하시죠? 우리 증시가 강해진 이유가 뭔지, 또 이런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보다 앞서 미국 증시를 좀 먼저 돌아봐야 되겠는데요. 요즘 미국에서는 증시가 역사적으로 고평가돼 있다라는 주장이 참 많습니다.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받게 될 충격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조사 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이 대형주로 구성된 S&P 500 지수는 12월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22배 밸류에이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지난 2001년도 이후 약 20년 내 가장 증시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바는 한술 더 뜨고 있는데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강력한 강세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많은 포지션을 투자하고 있고, 기존의 증시에 투자하지 않았던 소비자들도 투자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18살짜리 조카가 지금 나한테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묻는다. 하지만 이것은 미 연준의 무제한적 양적 완화 정책 때문일 뿐이고, 미 증시는 심각한 밸류에이션 위기에 빠지고 있다. 과거 닷컴 버블 형성기의 경우 1995년부터 2000년 3월까지 무려 5년 동안 이렇게 버블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당시 나스닥 지수가 500%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적도 있다. 버블이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투자자들이 현재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포지션을 지금 당장 청산하고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더 이상의 과도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제가 1999년도 말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객장에 스님이 계절을 틀어오셨네요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전개된 2000년은 정말 그야말로 피비린내가 진동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크 큐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고평가 여부를 따지는 그 기준점이 PR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강한 불만이 있습니다. 이 PR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지표라는 점은 제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무수히 거론해드렸습니다. 발생주의 회계 원칙이 적용되는 한 적법한 편법이 얼마든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계상의 문제점들을 스스로 이제 찾아낼 수 없다면 아예 무시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충분한 사례와 함께 거론해드렸어요. 오늘은 좀 색다른 쪽으로 입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시마다 독특성이 있거든요. 그 독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는다면 상대적 밸류에이션,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최근 일반 제조업보다는 미래가치의 역점을 둔 이른바 고 PDR주라고 그러죠. Price per Dream Ratio라고 그러는데요. 이 고 PDR 종목들의 비중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아직 매출 제로라고 볼 수 있는 니콜라마저도 일반 제조업보다도 높은 외형을 가질 정도죠.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지만 모두 고르게 상승한 것은 아니고 성장주가 연초 대비 40% 정도 상승했잖아요. 미국의 4대 성장주가 뭘까요? 이른바 마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S&P 500 지수는 시총 가중 방식이죠. 그래서 이들 4종목은 전체 지수 움직임에 21%나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페이스북, 테슬라 같은 몇 개 종목을 더한다면 거의 압도적이죠. 이들 힙한 종목들을 제한다면 S&P 500 지수는 2018년도 초하고 거의 동등 이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ER이 22배수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런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지 시장 전체가 고평가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다면 하나의 사례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중국 상해 증시가 지난 7월 16일 하루에 4% 넘는 폭락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중국의 시총 1위가 귀주 모태라는 점을 모르신다면 아마도 미중 간의 불협화음 이런 것들에서 주가 하락의 이유를 찾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미중 간에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상해 증시가 4% 넘는 급락을 하게 된 날, 그날 귀주 모태가 8%, 오량액이 10% 급락했기 때문이었죠.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가 귀주 모태의 부정부패를 꼬집는 사설을 게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상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10% 하락했다고 상상해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술 만드는 회사가 시총 1위라는 독특성을 감안해야 그 나라의 그 증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트남 증시의 시총 1위는 비나밀크죠. 이처럼 증시마다 시총 1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독특성이 부여되는데요. 우리나라 증시의 독특성은 반도체에 심하게 의존적이라는 거죠. 이 삼성전자 하나만 하더라도 시총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 외에 뭐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이런 연관 산업까지 모두 합하면 전체 시총의 절반 가까이가 반도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에 우리네 증시가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가 강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조금 더 강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대략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은 이미 설명드렸죠. 이머징 증시의 유로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7,500억 유로의 복구 기금이 통과된다면 저는 이를 이머징 투자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유럽의 복구기금 통과 직후 신흥국으로의 투자 자금이 순출해서 순유입으로 분명한 전환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또 그날부터 투기 세력의 달러 숏 포지션이 5,800건으로 확대됐습니다. 이게 2017년도 11월 이후 최대 수준이었어요. 반면에 유로화에 대한 순롱 포지션은 2년 내 최고치까지 확대됐는데요. 이것은 최근의 달러 약세가 결국 유로화의 강세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말인데요. 그들 취향은 잡주가 아닙니다. 일단 매수하기 시작하면 시총이 높은 종목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1조 3천억을 매수했던 지난 화요일에만 9천억이 넘는 외국인 매수를 기록하게 되죠. 이 환율 말고도 반도체 쪽에는 더 많은 일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했던 것은 인텔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진화입니다. 이 집을 만드는 회사를 우리가 시공회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설계하는 회사는 따로 있어요. 제약주도 마찬가지죠.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지만 이것을 양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 양산해주는 업체를 우리는 CMO라고 합니다. 근데 양산 시설의 건설은 물론이고 유지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작은 단위의 테스트 생산에도 대략 50억 정도의 비용을 청구할 정도로 수익성은 좀 좋은 편이에요. 또 CMO 계약을 수탁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생산된 약에는 수탁 생산자의 이름이 따라 붙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하고는 전혀 달라요. 어떤 신약의 설계자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약을 누가 양산했는지 여부도 중요해지고 있단 말이죠. 이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4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우선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하는 회사를 IDM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설계만 하는 회사도 있겠죠. 설계만 하는 회사는 공장이 없다고 그래서 패밀리스라고 하고요. 반대로 오로지 생산만 하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OSAT라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 회사는 파운드리가 만든 반도체에 대한 검사, 패키징만 전담을 합니다. 이 회사의 기술 보안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구나 IDM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진정한 IDM으로서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도 IDM이 되겠다면서 엄청난 국가 돈을 쏟아부었던 뿌젠징후 아시죠? 결국 포기했어요. 파운더리로 전환했죠. 인텔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IDM이 되겠다면서 인하우징 패키징 전략을 과도하게 밀어붙였던 것이 화근이 돼서 최근에는 인텔의 실적이 발목을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아시죠? 지난주 딱 하루 동안에 인텔은 16%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이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실적이 그렇게 나빴던 것도 아니었어요. 코비드-19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19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나 증가했고요. 시장 컨센서스에 대해서도 11억 달러 이상 상회하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계획되었던 7나노 제품 출시가
6개월 정도 연기되었다라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실망감을 준 겁니다. 이 되도 않는 직접 생산을 밀어붙이다가 수율이 60%도 안 된다라는 루머가 있을 정도로 경제성마저 상실했고요. 그러니까 애플에서도 인텔 제품을 안 쓰겠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인텔은 7나노 기반의 서버 CPU 2023년 하반기에나 출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경쟁사인 AMD는요. 얼마 전에 라이젠 프로 4000 시리즈를 발표했는데 이게 이미 7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한 CPU와 GPU가 통합된 제품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2021년도엔 5나노, 2023년도엔 3나노를 도입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인텔이 성과도 없는 곳에 집중하는 동안 AMD는 실리를 적절히 추구하면서 상당한 기술적 격차를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인지 인텔이 급락했던 그날 AMD 주가는 반대로 급등을 합니다. 하루 쉬다 또 올라가고 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인텔에서도 전략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결국 본연의 팹리스로 돌아가겠다는 뉘앙스를 보였는데요. 6나노 관련해서 TSMC의 파운드리 수탁 생산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우리나라에 매우 중대한 뉴스였어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딱 그날 이후부터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인텔은 TSMC에만 발주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CPU마저 TSMC에게 발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아직 삼성전자하고는 CPU 수탁 계약 레코드가 전무한 데다가 GPU하고 달리 CPU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인텔 입장에선 좀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TSMC는 이미 인텔의 경쟁사인 AMD의 CPU와 GPU를 양산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인텔은 적어도 CPU만큼은 TSMC가 아닌 다운 파운드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인데요. 그래서인지 시장에서는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유력한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기업이고 또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죠.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파운드리가 예전의 파운드리가 아닙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팹 하나 만드는데 고작 2조 원 정도라면 충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0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투자하고도 빼먹을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인 데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엄청난 초기 투자 비용을 들이고도 이 상업적 수율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인텔도 실패했을까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예전처럼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이 폭넓은 해자가 보호하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금력과 경험치를 모두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라면 이 세상에 둘밖에 없어요. TSMC 그리고 삼성전자죠. 실제로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얼마 전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7나노 미세 공정 전환을 포기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멀지 않은 미래에 물론 제 예측입니다만 우리의 삼성전자가 인텔의 CPU 양산 소식을 접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비메모리 장비 소재주들이 그날 이후 일제히 덩달아 강세를 보인 이유가 설명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북미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가 급증하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죠. 이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진화하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한정된 개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기업들이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자가용처럼 각자 보유하는 형태였죠.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3년간 적어도 연간 27%씩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툭하면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웹페이지에서도 서버 증설로 잠시 사용이 중단됩니다. 이런 메시지는 한 번쯤 다 보셨을 것 같고요. 게다가 그 트래픽 자체도 늘 일정하지도 않아요. 갑자기 집중되면 같은 거 할인 판매한다 그러면 서버가 다운돼 버립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안인데요. 보안팀이 머릿수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도의 실력이 필요한데 모든 기업들이 그런 완벽한 인력들을 다 갖출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빌리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서버 임차, 즉 코로케이션 방식의 데이터 센터라고 해요. 근데 이건 거의 혁신이었습니다. 위에서 거론해드렸던 세 가지 문제점을
단칼에 해결해버렸거든요. 매우 숙련된 보안팀이 늘 상주하고 있죠. 24시간. 아무리 트래픽이 일시적으로 증가해도 서버 다운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툭 하면 서버 증설로 중단되는 일도 사라졌죠. 이런 이유로 세상의 기업들이 하나둘 데이터 센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존이나 IBM 물론이고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분야에서 존재감이 부각되기 시작을 합니다. 세계적인 IT 대형사들이 데이터 센터에 발벗고 투자하기 시작한 이유는 락인 효과 때문이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다음 같은 거 쓰시죠? 이메일이요. 그 회사는 이메일을 저장하기 위한 일정한 수준의 저장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고객들은 수많은 이메일 정보 주소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어요. 이를 고객들이 락트인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분량의 정보가 있잖아요. 일단 한 번 고객이 되면 거의 평생 고객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경쟁자 없이 꾸준한 매출이 보장된다는 황금의 땅에 너도 나도 영역을 넓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데이터 센터가 올해부터는 또 한 차례 커다란 진화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시장은 물론이고 중동과 아시아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하나의 가상의 공간으로 초연결되는 이른바 리전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와 남들이 올려놓은 데이터, 이것이 서로 가공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데이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상당한 규모의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것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산업 구조에서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대치나 실적이 주가의 방향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죠. 최근 우리네 증시에는 이와 관련된 기대치가 크게 작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는 인텔과의 협력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긍정적 전망입니다. 이들에 대한 기대가 유지된다면 이머징에서도 우리 증시의 상대적 우위도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구독자가 1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수인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